아는 것이 교양이다. 지식이 되는 문화유산 히스토리를 쏙쏙 뽑아드리는 유지식 상팔자 최슬기입니다. 오늘은 국가유산에 대해서 토크쇼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근무하시는 여은영, 박수진 전문경력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OSL 연대측정 담당 여은영 전문경력관입니다. 저는 문화유산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진 전문경력관입니다. 와, 이렇게 우리 직접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근무하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아니,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보존과학연구실은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금속, 토기, 석재, 뼈, 그리고 직물 등 다양한 재질에 대해서 분석해서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을 돕고 과거 당시 제작 기술이라든지 산지, 연대 측정, 환경, 식생활 등 과거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 문화를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군요. 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은 문화유산 연대 측정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설비와 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관련 연구와 결과의 신뢰성 검증 또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술이 있고 또 어떤 문화들이 연구되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거 문화유산의 연대 측정 방법과 그를 통해서 밝혀지는 정보에 대한 신기하고도 대단한 내막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유지식 상팔자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뭔가가 보이죠?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좀 확실히 흔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뭐 흙이랑 벽돌이랑 기와장 같기도 한데 이게 뭐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어서 가지고 온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다 과거에서 온 물건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발견된 과거 유물들을 첨단 기술을 통해서 당시 시대 및 생활 환경 등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에서 과거의 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보존과학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첨단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그리고 저는 OSL 연대 측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들었을 땐 살짝 어려운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연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딱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실까요? 뭐를 이용하는 걸까요? 방사선 탄소? 맞습니다. 말 그대로 방사성이 있는 탄소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탄소는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가 3개가 있어요. 저희가 각자 또 몸무게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게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쉽게 탄소 12, 탄소 13, 탄소 14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런 탄소들이 갑자기 이런 수업이 근데 너무 이해가 네.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탄소가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탄소 14가 좀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탄소 14는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질소로 변하는데 이런 성질을 방사성이 있는 탄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사성 탄소가 도대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걸까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탄소가 공기 중에 있어요. 저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도 탄소가 있죠. 네. 그런데 생명체가 생명력을 잃게 되면, 소위 말해서 죽게 되면 그 양에서 계속 그 불안정한 탄소가 다른 원소로 변하면서 줄어들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더 적겠죠. 제가 가진 탄소 14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 비율이.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탄소 14가 원래 있던 양보다 절반으로 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약 5,700년 정도예요. 오래 걸리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물건들이나 유물들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탄소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그 기간을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게 얼마나 오래된 유물인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연구에 사용되는 시료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뭐 무덤에서 연구 시료를 찾을 수 있어요. 동물뼈, 사람뼈가 될 수도 있고요. 부장품이라고 하죠. 뭔가 묻어들이는 네네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는 과거에 뭐 사용되었던 선박, 여기에 재료로 쓰인 그 목재가 언제 죽었는지, 언제 베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 탄소가 이제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 많이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상 재료는 무궁무진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물건이나 물질에 탄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연구에 이제 사용되는 시료로서는 다양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조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연구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이름이 어려워서 다시 한번 읽자면 OSL 연대 측정. 듣기만 해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인가요? OSL 연대 측정은 수십 년에서 수십만 년까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과 다른 점이 있죠. OSL 연대 측정은 석영, 장석 등과 같이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이 광물들이 빛이나 열에 노출되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해요. 이때 방출된 빛의 세기로 해당 광물이 마지막으로 빛에 노출된 이후부터 얼마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 빛 노출 시점을 알게 되면 해당 광물이 포함된 유물이나 토양의 연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탄소의 연구와는 다르게 이제 그 광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광물이다 보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시료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연구는 무기물질인 석영이나 장석이 포함된 물질로만 연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져온 벽돌. 네. 네, 기억나시나요? 그거군요. 네, 벽돌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 중에 하나인데요. 가구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된 것 중에 하나죠, 이 벽돌이. 근데 이 벽돌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벽돌을 만들 때 높은 온도로 구워지겠죠. 그때 벽돌의 OSL 신호가 초기화가 되고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OSL 신호가 쌓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벽돌의 제작 시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벽돌이 제작되었을 당시의 시대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벽돌 말고도 그때 당시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했던 다른 재료들도 좀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와는 물론 토기나 토양 같은 그런 것들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사실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들인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주워서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각 시료들을 조금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OSL 연대 측정 같은 경우는 빛에 조금 민감할 것 같아요. 빛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셨으니 좀 그런 제한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OSL 연대 측정 대상이 되는 시료들은 빛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염되지 않게 채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작업하는지 궁금하시죠? 빛이 안 닿게 밤에 작업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한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땅에 뭔가 파이프 같은 것이 박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지금 OSL 연대 측정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토양층에 평행하게 파이프를 박아서 시료를 넣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료가 빛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하는 방법인데 이런 채취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거나 야간에 채취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확실히 파이프를 사용을 하면 안쪽은 빛이 닿지 않아서 확실히 안전하게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채취 후에 검은 비닐로 양끝을 꽁꽁 감싸서 절대 노출되지 않게 하죠. 이 시료들을 연구할 때도 특별한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암실인가요? 여기 어두운 곳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암실로 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에도 시료가 빛에 노출되면 빛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실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빛에 노출되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시료가 신호를 읽게 돼요. 아주 짧은 순간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신호가 다 사라져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자, 이 OSL 연대 측정 말고도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좀 귀찮은 과정도 있고요. 귀찮은 과정이 네. 있다. 여기가 바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연구를 하는 실험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탄소가 없는 물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려는 문화유산의 정보를 간직한 대상은 제한적이에요, 사실. 그리고 시료를 채취하더라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탄소가 있으면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심지어는 작업을 수행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수분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주의 또 주의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100% 다 딱 들어맞게 또는 다 제대로 된 시료만을 갖고 오는 경우는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료가 그렇게 되면 저희도 되게 안타깝죠. 실험에 쓴 시간도 있고 현장에서 시료를 보내준 그것도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채취한 시료가 유적의 연대를 대표하는 시료가 맞는지 그리고 발굴 당시에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다른 탄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보고학자라든지 지질학자라든지 저희가 그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정밀하고 세심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저희 분석 장비도 첨단 장비를 도입했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연대 측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저희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과정을 걸쳐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험실 환경 정비, 장비 안정화 및 성능 점검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연대 측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에 있어요.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을 시작으로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 경력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시료를 채취하고 연구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수고스러움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보존과학연구원 분들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유지식 상팔자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